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재외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네, 오늘 재외선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십니다. 네, 대전대학교 글로벌 문화콘텐츠학과 김종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법입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현재 중앙선관위에서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내 유권자와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실시했는데요. 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모든 재외국민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재외국민이 참여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재외 선거인이냐, 국외 부재자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 방식이나 내용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이 대선 방송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재외 선거인이든 국외 부재자든 모두 다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이제 좀 유의할 점은 영주권자 중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이제 국외에서 투표를 하고자 할 때 국외 부재자 신고 대상자가 되거든요.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중앙선관위에서는 코로나19 시대에 맞추어서 좀 더 원활한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제도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적합한 제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투표권 확대를 위해서 도입된 재외선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알면 알수록 유익한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씩 풀어봅니다. 네, 2007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 당시 공직선거법을 두고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이 됐는데요.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죠. 사실은 1960년, 70년대 그때 총선 대선 때 해외 부재자 투표 제도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972년도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법에서 이 해외 부재자 투표 폐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없다가 이제 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 해외 동포들이 헌법 소원을 계속 제기를 했고요. 2007년도에 우리 헌법상 보면 재외국민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하는데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그 이후에 공직선거법에 재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2012년부터 지금 총선 또 지금 재외 투표가 지금 가능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재외선거는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됐던 걸까요? 그래서 1960년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1964년에 베트남 파병이 있었거든요. 베트남 전쟁 군인들이 파병을 하고 그 뒤에 이제 66년에는 독일의 간호사와 광부들이 이렇게 서독과 협정을 맺어서 파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해외에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총선과 대선,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법이 없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 재외선거 제도가 처음으로 제기가 됐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과에 의해서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다시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해외에 나갔는데 이 파독, 이 강부라든지 간호사 같은 분들은 독일 사람도 아니고요. 한국인이잖아요. 당연히 국민이라면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조차가 없었으니까 그때부터 아마 좀 시작됐고 논의가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좀 늦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된 게 우리의 뭐 정치,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에 있어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이런 재외선거제도의 도입, 의미를 좀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를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의무는 아니지만 권리에는 속하기 때문에 제가 재선거 그 초기에 한참 논의가 됐던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중 국적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느냐, 이 사람들은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나 병역 이걸 하지도 않았는데 왜 권리를 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나왔던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헌법상의 권리의 문제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민주주의 이 국가에서는 충분히 재외국민이라 할지라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일단 국외외 그 나라에 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둡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뭐 대사관이나 뭐 재외투표관리관이라고 이제 지정이 되는데요. 네. 영사관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는 이 투표 전 한 180일, 투표 끝나고 한 30일까지 계속 그 위원회를 꾸립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대통령 선거라면 2021년 9월 10일부터 2022년 4월 8일, 그러니까 3월 9일 끝나고 30일 동안 네. 그걸 하면서 제대로 투표를 하고 있는지, 또 투표 뭐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지, 또 홍보를 뭐 하고 투표를 독려하고, 그런 역할을 해외에 있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투표 용지도 나눠주고 또 투표를 독려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내 선거이다 보니까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는 국내법을 우선하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해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의 자격으로 보면. 네. 그럼 이제 그 나라의 법과 저촉되는 혹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다 다르니까요. 그러게요. 미국 같으면 주마다 법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투표권을 부여해야 될지 말아야지, 그런 것도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우리나라 이 영토 밖에 있는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준다, 이렇게 쉽게 끝날 게 아니라 네. 정말 세세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2009년 헌법재판소의 재외선거 합헌 결정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늦게 이 재외선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재외국민의 선거권에 제약을 두지 않고 또 이중국적자에게도 선거권을 허용하는 사례도 참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해외 국가들의 재외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재외선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운영의 방식이나 그다음에 이제 내용의 차이가 조금 존재하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요점은 재외선거권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이 어떠냐, 그다음에 네. 이제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방식이 어떠냐, 그리고 투표 방식, 그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해외 선거구제,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가 대표적인데요. 네. 이 해외 선거구제가 있습니다. 해외 선거구제라고 말 그대로 지역에 묶어가지고 그걸 하나의 선거구로 둡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거하고 똑같은 제도인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방식에 따라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건 그 국가별로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체류 기간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들도 있고, 네. 아니면 선거인 명부 작성해서 그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작성하거나, 아니면 한 번 작성하면 영구히 그걸 보존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고, 그 기간이 뭐 짧게는 4년, 3년 다시 갱신하거나 본인이 필요하면 또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제도인 거죠, 사실은. 투표 방법도 뭐 차이가 납니다. 공간에 가서 해야 되는 그런 네, 나라도 네, 있고요. 맞아요. 우편으로 해라 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 터키인가요? 국경에 가서 해야 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국경에 가서 투표해야 되는 또 그런 나라도 있고, 방식은 상당히 뭐 지금 다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터키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왜 네. 그랬냐면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했거든요. 그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간 국가가 터키였습니다. 이슬람 국가였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터키하고 그 유럽에 많은 노동자들이 갔다 보니까 국경에 접해져 있는 곳에 그 투표소를 설치하게 됐던 거죠. 가서 국경에 가서 투표하고 가서. 다시 돌아가고 뭐 그랬던 어떻게 것 같아요. 보면 또 번거로운 일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네. 최대한 제외 국민들한테 그쵸. 투표권을 네. 보장하려고 다양한 방식들을 논의를 했던 게 아닌가. 또 그 결과물이 국경투표소가 그렇죠. 아니었던가 싶어요. 네. 권리의 보장을 각 국가의 형편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도 재외 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간편한, 그러니까 선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편안한 방법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항상 그 부정 투표의 가능성,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 그다음에 이제 그 투표가 갖고 있는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준법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도를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다 하더라도 예외 규정이 생기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국가가 가능하면 권리를 최대한 그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의 제도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지금 코로나19 시대는 인터넷이나 우편 뭐 이런 제도들이 이제 가장 먼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봐야 되겠죠. 예외 선거의 특성 중에 하나가 시차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시차가 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뭐 예를 들어서 밤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선거를 치르도록 시차 상관없이. 근데 또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정의 개입이 클 수 있거든요. 네. 예컨대 이틀 한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인터넷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틀에 걸쳐서 하는 투표는 해외 선거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해외 선거가 있다는 얘기는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선거는 이 제도 자체를 운영할 때 우리처럼 그 매번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그 불편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선거인명부 작성을 일정 기간 동안 하게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이제 갱신하는 정도의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우편 투표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제도들을 병합해서 함께 실시하는 그런 그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또 동시에 부정선거도 방지해야 되죠. 공정성도 높여야 되죠. 챙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행 재외선거제도가 가지는 한계점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비용 문제 아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인터넷 투표를 안 하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해킹이라든지 또는 이게 대체 투표가 가능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잘 아시잖아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주민번호 맞아요. 써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하려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차라리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연구를 국가 예산을 들여서 좀 해서 인터넷 투표가 해킹이나 그런 방식들로부터 조금 자유롭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국가 사업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마 이번 대선도 지난 총선과는 달리 코로나 시국의 총선과는 다른 코로나 시대의 대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제도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 겹치니까 공간까지 가는 게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021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결국 법적으로 보장은 되는데 투표율이 높지 않는다. 네. 이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현행 재외선거제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런 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좀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될까요? 이제 재선거제도의 어떤 미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재동포가 약 750만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 750만이라고 하는 그 투표, 그러니까 유권자로서 보면 어마무시한, 어마하죠. 어마무시한 이제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보통 뭐
한 200만 명 정도가 네. 그 선거인 명부에 등록 가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향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는 그 수치라고 하는 게 어떻게 증감이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 200만 명 정도의 유권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거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2년 출범할 때 외교부 공간에서 우리 못 받겠다. 우리 지금 업무도 과다한데 뭐 비자 내주고 이런 업무도 너무 많고 현지 동포들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 근데 거기에 선거 관리까지 네. 우리 못한다. 이게 이제 외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절충안에 의해서 파견도 가고 그 선거 관리 공간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도 해외에서 만들고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공간 업무를 조금 더 이제 전문화할 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국가의 법이나 이런 데에 대한 선거나 또는 선거와 관련된 법에 대해 이해도 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저촉 가능성에서 어떤 피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은 국가적으로 또 뭐 대선 후보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정말 좀 근본적인 이런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다음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뭐 정치, 사회, 경제 정말 많은 분야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재외선거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코로나19의 이 확산 여파로 인해서 방역조치 수준이 강화되면서 총 55개국, 91개 공관의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이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외투표율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도 좀 투표율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대통령 선거는 좀 다르거든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네. 뭐 내 표가 어디로 간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않지만 네네. 대통령 그 한 명을 할 거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도 좀 평균적으로 높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투표 편의성이 없으면 안 가거든요. 뭐 그렇죠. 500m 앞에서도 대통령 투표율이 시간이 없으면은 70%밖에 안 돼요. 가는데, 예. 그분들이 뭐 투표하기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 멀리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LA 같은데 몇 군데 없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LA 총영사관이 또 LA 뭐 샘플이 따로 있나 하여튼 엄청 큰 영역이 네, 있기 네. 때문에 안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편의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야지만이 투표율을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외공간 투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곳에 재외공무원을 설치한다? 이러면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외교관 수 늘리고 국민 세금 축내고 뭐 이런 문제인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비용을 들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 이 방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합리적인 방식. 그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투표율이 그래도 지난 총선보다는 조금은 높아지겠지만 이건 대통령 선거니까. 대통령 그쵸. 선거는 꼭 찍으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멀어도 가서 나 찍고 올겠다라는 분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뭐 압도적인 상황적으로는. 투표율이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이 사람이 거리가 멀면 못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참 제약이 많은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재외 선거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재외 동포들이 이 국민 주권의 주체로서 투표의 권리를 누리고 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로 저희가 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저희가 그 지난 총선에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으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총선이라고 하는 국가적 사건을 맞아요. 치러낸 그런 예.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네. 데서 우려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잘 치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시대가 계속 지속이 되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든 거기에 맞는 이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나 그 한국 이제 K 선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그 선거 과정에서 몇 가지 제도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떤 업무의 효율성도 늘어나고 적은 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한 그런 그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까지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정권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재외선거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외선거가 전 세계 곳곳에 퍼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진정한 정치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제도 보완과 함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